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2회 유신 특집 유신 강의 유신강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잠깐 복귀해보면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동맹, 사초 동맹이라고 하죠. 이 동맹이 막부를 무찌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 켄신이 활약을 해서 메이지 유신이 세워지고 네. 켄신은 정신이 살짝 나간 상태로 네. 식객이 되었다가 저번 시간에 막부를 무찌르는데 도사번이 또 대표님 켄신 진짜 큰일을 하여. 좋아하시는구나. 켄신은 정말 막상 볼 때 안 좋아했다가 내가 진짜 일본 역사의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를 쭉 공부한 이후로 켄신에 오히려 더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번 주는 그거지. 이번 주 내용이 그래서 켄신이 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확 된 거죠. 그러니까 알겠지만 좋은 뜻을 위해 살았는데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살았다면 그것이 비극으로 가는 걸 봤을 때 그 마음이랄까?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전쟁했고 뭐 그냥 일본이 했고 제국주의 했고 뭐 조선 침탈했고 러시아랑 뭐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게 켄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마음. 왜냐면 나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좋은 뜻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 하면서 초창기부터 사스마본과 초슈본 조센징들은 다 죽여야 되고 뭐 조센징 다 죽이고 세상 다 다 침탈하고 먹고 수탈하고 난징 가서 난 다 목 자를까 중국인들 뭐 이렇게 생각했겠냐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파벌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쥐어짜겠어. 쥐어짜고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우리를 찬양하는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가 나올 거야. 애들이 굶어 죽는 거야.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서 미쳐가지고 그게 찬양하는 거래. 그랬냐는 거지. 다 나라 잘 살게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뜻을 좋은 세상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건데 굽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된 일들인데 그게 그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은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잖아. 그럼요. 신념이란 말 자체가 멋있어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신념은 가치 중립적인 말이죠. 박정희도 자기 신념을 확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양심, 가치 네. 중립적으로 양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네. 뭐 그런 뭐 듣기에 스무스하게 좋았어요. 스무스하게. 광고. 너무 느끼해서 난 순간 지금 당황했어. 어떻게 한 번 더 해줘봐요. 자,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올까요?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한약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잘못했네요. 자, 우리 생뚱맞고 신박하게 김옥균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거 하지 마죠. 끔찍해. 아니, 왜 계속 해봐. 김옥균. 우리 셋 다 할까요? 네. 난 빼줘. 자, 김옥균은 갑신정변으로 유명하죠. 갑신정변은 또 3.1천하로 유명합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나라를 한번 뒤집었다가 나라를 장악했다가 바로 쫓겨나서 산산이 흩어져서 누구는 미국 가서 의사하고 누구는 죽고. 그러다가 이제 김옥균은 암살당하면서 짧은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김옥균이 말이죠. 자꾸 웃어 왜. 나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요. 김옥균이 뭐요? 그래서요. 김옥균이 일본 힙스터들의 대마왕입니다. 대마왕. 일본에서 그래요? 일본에서. 김옥균 힙스터죠. 김옥균 수트빨과 그 당대의 고급 취향. 사진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네. 약간 옛날 멋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얼굴형이나 그게 요즘에 어떤 뭐 아이돌 같이 생겼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에 비쳤을 때 김옥균이 그렇게 미남이었다 그래요. 뭐 지금 봐도 사실 우리가 봐도 잘생겼잖아요. 아, 요거 요즘 스타일로 세팅하면 진짜 아이돌 같을 거예요. 네. 자, 일본에서 김옥균은 조선의 유신 지사죠. 그리고 양복을 그렇게 잘 입어. 양복을 당시에 그렇게 멋지게 소화하는 동양인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대요. 다리가 길었나 봐. 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작고. 몸이 머리도 작고. 몸이 이렇게 살짝 슬림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빠를 잘 받아. 그런데 김옥균은 침 흘릴 한복도 뻔. 김옥균은 한복도 소화를 잘했습니다. 한복도 다리 길어. 한복 사실 다리 길에 영향 안 받는데. 아니 양복 어울리는데 한복이 안 어울리겠어. 그리고 일본에서 망명생활 하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그 혁명이 실패한 다음에 일본 전통 복장도 그렇게 소화를 잘했대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멋있는 거야. 역시 그리고 폐와 어리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과거급제라는 사람이에요. 시서화에 능하죠. 사서삼경에 통달해 있죠. 동양의 멋에서도 당대 최고인 거야. 김옥균 선생님도 주역 받겠죠? 받겠죠. 삼일 천하는 안 나왔나 봐. 이 사람의 저기 3일 천하와 네. 마지막 엔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주역은 안 본 것 같아요. 외우기만 했겠죠. 점은 안 쳐봤다. 안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황이 동전법도 가르쳐줬는데 내가 안 했다. 짤짤이 못하겠다. 이런 마음에. 이분은 일본에서 생활할 때 일본 최고의 바둑 고수. 자, 이때 당시는 일본이 바둑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둑 가문 있죠. 네. 바둑을 가르치는 바둑 전문 가문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바둑이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왔죠. 근데 왜 중국이 가장 고수가 아니었을까요? 아, 이거 시기마다 좀 달라요. 시기마다 달라요. 하긴 그다음에 또 우리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젠 심지어 알파고인가? 그러니까 한중일이 항상 거의 동일한 문화권이다 보니까 왕자를 누가 차지하냐고 그런 거죠. 그 일본 최고의 바둑 사범과 오키나와에서 역사적인 대국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심지어 한 판 이겼어요. 아 이거 우리 알파고와 함께한 이창호 씨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이세돌? 사실은 이세돌 씨 느낌으로. 사실은 상대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화제인데 한 판 이겨요. 그래서 김옥균이 이긴 이 기보 있죠. 네. 이게 현재 일본에서 문화재 취급받습니다. 일본의 모든 바둑 입문자들은 다 이 기보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신 지사들은 이때 이미 당시에 중년이었어요. 근데 이 젊고 잘생긴 김옥균과 식사하는 기회를 두고 지들끼리 막 경쟁했어요. 이게 김옥균은 최고 수준의 식객이야. 그러니까 품위 있는 일본 생활을 즐겼죠. 그렇겠지. 공감을 먹고. 도미머리. 머리만 줘. 코히 먹으면서. 자, 메이지 유신은 사초동맹에 의해서 결성된 일군의 이 그룹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 결과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유신 지사들이 보기에 김옥균은 나라를 혼자서 가져본 사람이에요. 동맹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한번 가져본 남자인 거지. 그리고 실패했어. 멋있잖아. 이걸 멋있다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불온한 감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멋은 있는 거예요. 멋있는 건 멋있는 거니까요. 3일천하 낭만적이잖아. 유신 지사들이 이제 정부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바람의 검심이 켄신처럼 백수가 되죠. 이 김옥균은 일본의 유력자들이 바둑 한 수 가르쳐달라고 돈 싸들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바둑 더 주고 바둑도 김옥균이 이길 거 아니야. 그리고 용돈 받고 이런 이 조국에서 쫓겨난 쓸쓸함 그리고 여유로운 풍류객 생활 이런 게 이제 겹치면 멋이 나지. 그러니까 사무라이 출신들은 이제 그 로망을 자극한 거죠. 이 사람들의. 그리고 심지어 조선 총독부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 총독이 김옥균의 자손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막 이럽니다. 영광이라고. 아직까지 일본에 김옥균 팬클럽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아직도 있습니다. 뭐 연구하는 뭐 그런 느낌이. 얘네 무슨 연구에 연구하다 많거든요. 보니 빠져버렸어. 그리고 만화나 드라마 등 이제 일본의 현대 매체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 언제나 미남 영웅으로 묘사가 되고. 원래 미남이니까. 근데 아까 되게 신선조의 그 외모 인플레와 함께 그만큼은 이분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비례를 맞추다 보면요 동양인의 신장을 그 이래봤자 이 당시가 160, 150, 뭐 네. 170 됐을 네, 때 네. 키가 커야 170인데 그 비율에 맞춰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리다 보면 왜 그래서 그 저기 뭐 이노우에 다케이코 선생님의 그 베가본드 보면은 네. 누구죠 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그죠 미야모토 무사시. 무사시 거의 2m잖아. 맞아. 구등신에. 농구 선수, 거의 농구 선수. 10등신. 다 강동원이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멋있게 그리는데 이게 그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증은 쉽지 않다. 네. 고증을 하면 좀 이상해. 모냥 빠져. 우리 미감에 좀 안 맞는. 그렇지. 모냥 빠져서 안 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무한의 주인의 사무라 히로아키가 굉장히 고증을 잘했다. 멋있는 사무라인데도 한 150대 느낌으로 역시 그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 그런 게 뭐 그림 실력이지 뭐. 네.
김옥균이 주인공, 일본인 주인공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김옥균이 등장하는 일본 시대극도 있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정변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청나라에 건너갔다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이런 일련의 행보가 유신 지사들 입장에서 지사의 이상적인 조건에 충족되기도 하죠. 아 근데 이 마음 있잖아. 이 마음. 이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잖아. 아까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 그치. 뭔가 이분이 좀만 더 했으면 한국이 좀 더 잘 살고 더 잘 사실 뭐 박 대통령까지 안 가고 노 대통령까지만 가도 아주 이렇게 좀 그렇죠. 지지자들은 이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자, 더군다나 권총이 암살당했죠. 권총, 비겁하게도 권총이야. 역시 암살자는 비겁해. 뭘로 당하면 안 비겁한가요? 암살인데. 그러니까 일기토래야지. 아, 너 일기토. 5월 모시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암살이잖아, 근데. 그런데 권총에 맞아 숨질 그치. 때 권총에 맞아 숨질 때 마침 그때 책을 읽다가 이렇게 그 죽음을 당하는데 읽고 있었던 책이 이 동양의 선비들 중에서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자치통감이었어요. 자치통감. 이 책은 군주들의 교과서죠. 이거 군주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다스릴 것인가. 이걸 읽고 있었다는 게 남자의 야망이랄까. 아 그래서 이거 일본식 그 왜 에도화풍의 그런 그런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일본식 화풍으로 김옥균이 호텔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손에는 그 자치통감 오키노에인가 그거?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우키요에인가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그 비겁한 암살에 꺾인 한 남자의 야망이랄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막 지금 주변에도 많아요. 많아요. 네. 한마디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자 이거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 말 써도 된다. 간지 그 자체인 거지. 그러네. 간지란 것이 폭발했다. 스고이나. 당시에 일본 소요? 그만해 이 혼모노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김옥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혹은 뭐 호칭이 없잖아. 이 사람 망명객이니까. 그죠. 뭐 무슨 대신 김 대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김옥균 씨라고 불렀어요. 씨. 그냥 옥균상. 씨. 옥균상. 애칭 비슷하게. 그리고 김옥균을 옥균상이라고 부르면 마치 한 번 만나본 사람 같잖아. 그리고 김자를 왜 뺐냐면요. 김옥 있잖아요. 김옥이 내가 알기로 그 앞에 김옥자만 붙으면은 일본말로 고환이에요. 킨타마. 킨타나. 금목. 그래서 고환 그래서 금불을 뭐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 약간 옥균으로 부르는 게 그쪽에서는 더 나은 거죠. 나은 거죠. 일본어라서. 김옥균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팬심은 현대는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구구적인 시선으로 한번 봐볼까요? 저런 영웅이 출연했음에도 한국은 조선은 답이 없었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없어. 그러면은 그 저런 영웅이 출연했는데 저런 영웅을 죽인 나라잖아. 그러면은 일본이 대신 나서줘야지. 전두환 장군이 그래서 다시 나서야지. 네. 이놈의 나라 근본이 없어. 조선진들 답이 없어서. 그래. 전두환 장군이 빨리 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 세력을 등에 업었다는 점에서 갑신정변이 김옥균에 대한 평가가 뭐 아오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뭐 이제 일본에 등을 업었다가 또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일본에 갔다가 또 이분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분 중에는 사고 방식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그 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자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옥균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보편적으로는 지금 이제 느낌은 사실 나는 기준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김옥균이 그 모든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김옥균이 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진했다. 그냥 이 사람 되게 근대 교육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하니까 약간 자꾸 적개심이 들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바꿔보자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래서 미국이 또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 힘을 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님? 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좀 빌려가지고 지금 최순실 요거 좀 일망타진하고 오바마가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순진함 있잖아. 그럼 그들이 뭔가 아무리 오바마라 그래도 뭘 원하는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아무런 사심 없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뭐 사드 하나 구입하시든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옆에 중국이 뭐라 그럴 것이고 이런 류의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상론자 그러니까 약간 학생 좀 박하게 쳐주면 그냥 배운 날라리 그게 힙스터지 뭐야. 맞아.
그러니까 성급하고 어설픈 혁명이었던 건 맞죠. 그렇다고 그래도 나라를 한번 개혁해서 서양화, 근대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 선의까지 훼손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의까지 훼손될 필요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한 건 맞는데. 배울 때는 희대의 배신자잖아요. 그치. 근데 이 당시가 너무 복잡했는데 그 그냥 배신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약간 배웠을 때? 부정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묘사한 배우지.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역사교과에서 배울 때 희대의 배신자 이런 느낌으로 외세 힘을 빌리고 그것이 굳이 또 일본이어야 되고 그런데 또 안 되니까 또 굳이 여기서 또 이건 또 한국식 유신지사야. 당당하게 벌을 받지 않고 일본으로 도망가. 튀어서 당당하게 벌을 어떻게 보면 능지처참 당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능지처참을 무슨 당당하게 그래야 받아. 지사지. 손의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지사지. 그런데 이런 김옥균에 대한 평가, 일본에서 지금과 당시는 달라요. 심리적 기저가. 어찌됐든 조선은 공부만큼은 일본보다 잘하는 나라라는 사고방식은 당연히 있죠. 어쨌든 조선의 과거급제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높은 단계란 말이야. 서울대 갔다 왔다. 뭐.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제 조선의 과거급제, 이 정교 1등 느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유신을 본뜬 혁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네. 일본의 가생이닷컴에서 지금 한국 수제도 인정한 일본식 근대 개혁. 그치. 댓글 막 달고 오 역시. 맞습니다. 그거죠. 예. 네. 왜 그랬냐면 당시 일본은 외로웠습니다. 한국 현지 반응.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현지 반응 찰져. 그거 아니야 지금. 지금 자 나중에는 일본이 뭐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을 침탈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본적인 서양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서양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어디로 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게다가 당시에 말이죠.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쪼개먹고 있잖아요. 그럼 저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그 전에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양화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나?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의 양무 운동이라 그래서 네. 양무 서양의 이제 그 무기. 무기 그리고 서양의 군대는 서양식으로 가자 이런 걸 해가지고 서양 무기를 엄청 도입하고 있던 중국. 이게 우리가 그때 말했던 중체서용. 이게 중체서용이죠. 중국처럼 인구도 많고 돈도 끝없이 많은 나라가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일본을 가만두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도 말이죠. 근데 요거 좀 웃긴 것 같아. 여기가 조금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군이 되고 싶어 하고 중국이 제정신 차리고 원래 여기 동네 질서가 다 잡히면 자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됐는데 형들이 우리를 다시 일원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원래 바랬던 원래 한자 문화권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안 하고 왜 공포를 가졌을까? 나는 그런 거 같아. 내가 이미 딴 생각을 품었잖아. 그럼 쟤도 나랑 똑같을 거야. 그런 것도 이런 있고요.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중국이 서양의 열강들의 침탈에 한번 제대로 당하고 나서 서양식으로 식민지를 운영하는 거 있죠. 그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한 대로 하고 싶잖아 자기도. 그래서 원래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것도 거의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독립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속국이잖아. 속국이잖아. 우리 식민지 막 이런단 말이야. 송나라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그럼요. 그 어떤 달리 보인다. 맞아. 다르게 보여. 달리 보여요. 저게 원래 남의 건데도 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면 내가 그냥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은 들고 가지. 그런 훔치는 건데. 그니까요. 그래. 조선도 말이죠. 우리의 고종이 서양 무기를 신나게 수입하고 있었어요. 고종은 아시아에서 소문에 꼽히던 부자입니다. 그 내탕금이 조선 왕조의 그 왕의 전용 비자금인 내탕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재용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요? 예.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자, 왜냐하면 요새 뭐 40조 원이니 10조 원이니 하는 재산은 대부분이 전자, 그렇죠. 그 주식의 형태,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현물의 여기는. 숫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당시엔 현물이에요. 다 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고 어마어마한 현물이고 부자였어요. 하니까. 자, 그러면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서양화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을 침략하지 않더라도 청나라나 러시아에 길을 내줄 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저번 시간에 말했던 고쿠리에 대한 원한이 또 공포의 형태로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 어제 메탈리카 공연장에서 네.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나왔던 노래 AC/DC인가요? 네. 하이웨이 투 헬. 진짜 조선이 하이웨이 투 헬을 열어주는. 알렉 볼드윈이 그 트럼프 그때 내가 불러주마 했던 노래. 그죠. 그 노래. 나를 초대해라. 내가 이거 불러주마. 그게 생각나는군요. 자, 중국에 대한 주도권은 영국이 가지고 있었죠. 네. 왜냐 아편 전쟁에서 이기면서 중국을 이제 신나게 털어먹고 있었고
그러면 러시아는 배가 아프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자기네들인데. 그럼 아시아에 대한 야욕이 러시아도 있단 말이야. 그럼 러시아는 그다음 상대는 일본이죠. 네. 러시아의 밥상은 일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이런 와중에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식의 개혁이 옳다라고 해서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 이제 네. 안도감을 줬던 거지. 네. 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기묘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이웨이 투 헬을 내가 내 그 쪽에서 하이웨이 내가 닦으마. 이 하이웨이가 원웨이인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하행이 말고. 아니라 내가 상행으로 그렇지. 이렇게 뚫어야지. 상행 일방통행으로. 그 결과가 청일 전쟁입니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뭐 이런 연도 이야기 사건들은 확 생략을 하죠. 네. 예. 결과가 그러니까? 청일전쟁, 결국 헬이네요. 네. 우리는 일본이 당연히 이길 전쟁을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죠. 당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은 옛날에 뭐 병든 거인이라고 했지만 거인은 거인입니다. 이미 아편 전쟁 당시에 자, 아편 전쟁 우리는 영국이 당연히 쉽게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영국 고전했습니다. 아편 전쟁 당시에 영국의 증기선 짝퉁을 만들어냈는데 성공했어요. 역시. 샤오미인데 샤오미. 예. 이때 웃긴 게 뭐냐면 영국이 증기선 상선은 중국에 팔았어요. 그런데 군함은 안 팔았어.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군함이나 상선이나 배라는 게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대포 쏘고 하늘을 눈대중으로 쓱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거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저기 뚫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때부터 샤오미의 전통이 그러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임칙서라는 사람 있잖아. 광동성을 통치하던 관리. 네. 네. 이 사람이 영국 함대를 저지했어요. 육지 상륙도 막아냈어요. 그래서 영국 함대가 임칙서를 피해서 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북경을 털어 먹은 거거든요. 이때 이제 임칙서가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정부는 항복하고 나서 임칙서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가지고 임칙서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유배를 보내요. 유배 가서 할 일 없잖아. 네. 거기 생목인들 살고 있잖아요. 네.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그 지역의 그 농지개간 같은 걸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이제 질을 큰 기여를 또 올려놓습니다. 하시고. 예. 그죠. 뭐 소소하게 그러면서 서양과 싸울 땐 이렇게 싸워야 된다 하는 책을 저술해요. 영국과 싸워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저술하는데 이 책을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달달 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영국과 싸웠다. 그 임칙서 이 사람도 진짜 나름 되게 덕후인데. 그러게요. 지금으로 치면 밀떡국. 밀떡, 양덕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영국과 싸워본 남자잖아. 그죠. 영국이 이 사람을 피해간 남자란 말이야. 내가 싸운 영국. 영국과 싸워서 유배 갔는데 거기 이제 또 생목인들이 있어. 미국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중국 사람들 충격 안 받았습니다. 자, 원래 중국 역사를 보면 오랑캐가 변방에 나타나서 막 난리 피우잖아. 그러면은 좋은 조건으로 달래서 돌려보내죠. 중국은. 토벌도 하지 않아요? 토벌에 실패하면 그래 그 니네 말 팔고 싶지 마시장 열어줄게. 그래 그 뭐 니네들 필요 쌀? 뭐 이렇게 뭐 배? 뭐 원해 이런 뭐 식으로? 소금 뭐 이런 걸로 영국도 생각했다고. 아편 전쟁에서. 그 게다가 땅이 넓어서 그럼 그렇게 하고 뭘 좀 갖다 바쳐라는 식의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식의 그 뭐 어떤 협정을 맺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봉건적인 네. 형태로. 그런 거지. 영국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아편 전쟁의 결과가 중영국 FTA죠. 네.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 건데 강대국이 후진국을 털어서 옛날에 서구 열강이 그래서 그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 영국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중국 상인들을 너무 만만히 봤습니다. 역시 우리 왕서방 오빠들이 최고셔.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영국을 상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왕서방 오빠들이셔. 역시 여기도 봉이 김선달 같은 분이 하나 계셨는데. 그래서 영국이 아니 기껏 전쟁에서 이겨놨더니 무역 적자만 가중되니까 아편 전쟁을 한 번 더 일으켜요. 네.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중국이 그냥 져줘요. 아니 이 무역하니까 좋거든. 의외로. 왜 안 이길 건데? 아니 뭐 굳이 이기는 게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편 전쟁은 지금에는 서세 동점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처럼 네. 되지만 당시 중국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가 왔다 갔다고 요 정도였어요. 청일 전쟁은 달랐습니다. 원체 오랑캐가 많았었으니까 다 오랑캐니 뭐.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중앙집권 제임금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그건 있지만 네. 그럼대로 운영 방식은 그렇게 봉건적으로 예. 그래 니네가 좀 알아서 어디 군주 하면서, 있고 그랬었잖아요, 알아서 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유지할 수 없죠. 어떻게 치안력이 거기까지 닿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앙집권을 완벽하게 하려면 치안력을 내가 나랑 직통으로 되는 근데
지금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고받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위아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봉화도 우리나라쯤 돼야 봉화도 올리지. 그치. 거기 봉화를 어떻게 올려? 그래서 아편 전쟁의 전후 처리, 그 영국에 이런저런 권리를 넘겨준 거 말이죠. 네. 그거를 제후로 봉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 중국인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중국의 입장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편 전쟁이 털리니까 양무운동 시작됐죠. 양무운동으로 어느 정도 중국도 회복을 합니다. 국력을. 그럼 이제 다시 영국과 러시아를 긴장시키는 거죠. 중국이 정신을 차리면 안 될 텐데, 근데 정신을 뭐 완전 차리진 않았는데 조금 차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기, 서양화, 서양 무기 돈 주고 사면 돼요. 중국 돈 많아요. 그지. 그래서 중국의 함대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최대 규모는 당연히 영국인데, 최대급. 최대급이었습니다. 자, 청일 전쟁은 양무운동으로 약간 정신을 차린 중국과 메이지 유신으로 거듭난 일본의 국력 시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본격적인 제국주의 열강 싸움이었던 거죠. 그죠. 네. 선생님들 저희는 왜요? 이런 거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저기요. 아니, 저희는 왜요? 하여튼 이 일본, 중국, 서양에서 나쁜 건 다 배워가지고 조선을 상대로 그거를 시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반도에서 이 두 세력이 격돌을 한 거죠. 이제 마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 광군은 동학 농민운동을 못 막아. 그러면 이제 일본이랑 청나라가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제 동학 농민들은 아무리 우리가 광군을 싫어해도 일본 청나라보단 낫다. 외세의 빌미를 마련해주지 않겠다 해서 광군하고 강화조약을 맺고 물러난단 말이야. 네. 동학 농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개념이 있던 사람들이지. 그러면은 자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일본이랑 청나라가 안 물러가죠. 그렇죠. 어떻게 엉덩이가 무거워. 엉덩이가 무거워.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요. 전쟁을 해요. 하는데 누구의 나라든 남의 나라에 사는 전쟁이 제일 꿀 빠는 거 아니야? 그럼 본토가 아니면 무조건 좋아. 그럼요. 좋죠. 아니, 물론 원정은 힘든 건 맞지만 어쨌든 내 나라 아니면 좋지. 왜냐면 본토가 아니면 가서 또 다 니네 거 하러 왔다라는 것 때문에 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의 시각은 일본 쟤네 미쳤네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시각도 일본 쟤네가 미쳤나? 였어요. 일본의 시각도 그래 우리 미쳤다. 미쳤다. 하지만 미친 거 해야지. 유신지사의 정신으로 부딪히는 게 남자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일본 군부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일본 유신에 미쳐라. 일본 병력 다 열세였습니다. 아프니까 할복이다. 아니 할복하니 아프다. 아프니까 할복이다. 우리는 일본이 기관총 들고 창든 중국 무술가들 이렇게 드드드드 송걸하고 청일전쟁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네. 청나라 군대의 서양 무기가 더 최신식이었습니다. 왜? 돈이 더 많으니까. 일본보다. 그러나 일본군은 한 국가의 군대예요 이제. 네. 그 국민군이란 말이야. 네. 청일전쟁에 동원된 중국군은 말이죠. 군벌인 이홍장이 소유한 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을 이 군벌들 여러 명 중에서 이홍장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 사기, 훈련도 그다음에 군대의 통일성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는 군기가 개판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막 죽이고 때리고 물건 뺏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청나라 아니고 옛날부터 그 당나라? 부르는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쭉 이어온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 막 이렇게 데려다가 어디 그냥 야 집 날라 이렇게 일 시키고 소 한 열흘만 빌려서 술에 좀 옮기고 돌려줄게. 그 소가 없어져. 왜냐하면 잡아먹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더 재수없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일본군은 군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유,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계속 배운 게 그건데. 우리도 군기 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민가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영수증 써줬어요. 이거 돈으로 갚는다고. 실제로 백지수표. 실제로 갚는 척 정도는 했습니다. 나중에. 다 갚진 않았고. 여기에서 메이지 유신의 국민 개병제, 전 국민이 병사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승리하게 돼요. 자, 장비도 저지르고 하지만 독일식 군사훈련을 어쨌든 받아가지고 이 일본 군사들은 기계적으로 획일화돼 있었어요. 우리가 기합이라고 부르는 얼차려 있죠. 네. 이 독일식 얼차려도 이때 도입이 되는 거죠. 원래 프로이센의 얼차려가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아, 그래요? 이것이 우리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요거 원래 그 프로이센 병사들이 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 역시 또 규리 화수를 넣으면 탱자가 됐지. 치약 뚜껑에 머리 박기 뭐 이런 그런 거. 것도 했어요? 아, 치약 뚜껑에 머리 박습니다. 진짜요? 네, 저 처음 들어봐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귤이 치약 뚜껑이 버텨요? 화수를 넘어오면 한국 사람은 항상 뭐든지 강하고 네. 더 모호한 걸로 계량을 하기 때문에 못 써. 지난 시간에 사초동맹 이야기했죠. 네. 사스마번과 조슈번. 이제 육군엔 조슈번이 많고 해군엔 사스마번이 많아요. 일본은 국력을 한계까지 쥐어짜내서 청일 전쟁을 해요. 육군의 경우에 말이죠.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어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는데 이 식량이란 게 일본 전국 시대에 전투 식량이었어요. 쪄서 말린 주먹밥 있죠. 아니 대체 왜 전투 식량은 아직도 이 모양이요? 돈이 없는데 전쟁을 하긴. 하려니까.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 짜냈다고. 내치를 좀 해서 좀 해야 단도리를 되는데, 하고 가야 되는데 그놈의 정신력. 그렇죠. 정신력.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육군끼리 붙은 전투가 평양 전투입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죠. 그런데 탄약이 다 소진됐어요. 그럼 이제 그 일본도 뽑아서 그 이제 자살 돌격 있죠. 네. 요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청나라 육군이 항복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본군의 모습을 본 중국군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쟤네가 탄약도 식량도 다 떨어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상식적인 없어요. 생각을 하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조슈번 출신의 일본의 육군 장교들은 천황폐하 황군은 후퇴도 항복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살 돌격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네가 이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아직 적을 몰랐던 그치. 거야. 아직 적을 몰랐던 거죠. 보다 이런 식의 전투는 아직도 완전 근대화된 무슨 그런 거 아니니까 기세 싸움에서 이제 밀린 거지. 이게 실제로 저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 측에 이제 그 일본군과 싸웠던 미국 군인들의 이제 증언들에 얘기하면 그분들의 묘사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각에서 든 묘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비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총 맞아 사지를 못 써. 그래서 죽었나가지고 이제 포로를 준데 이 애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발 뭐 이런 그러더니 거. 그러더니 몸도 못 쓰잖아. 막 귀를 깨물어 가지고 귀를 막 이렇게 뜯어먹는다든가 막 그 그러면서 진짜 죽는 좀비 거야. 같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분명히 무기도 없고 항복해야 되는데 숨어 있다가 으악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쓰러졌잖아. 총 쏴서 쓰러졌는데 그래도 뭐 한 발 있으면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오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칼을 휘두르니까 진짜 좀비 같은 거.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이- 거지. 미군들이 보기에는 자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쟤네를 포위했어. 쟤네는 포위됐는데 어제부터 대포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쟤네 이제 탄약도 모두 다 떨어진 거지. 그러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싸웠는데 안 돼. 후퇴할 길도 없어. 그럼 항복한다. 이게 인간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2차 대전 때 이제 많이 개선됐던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라든가 그런 예, 조약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 이제 하면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포로가 되느니.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뭐가 있나? 어. 뭐가 있지도 않아. 없어. 그냥 괴물같이 달려드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 증신력. 보인단 말이에요. 증신력이 있어서. 이게 그 유신 지사들의 증신력. 그래서 청나라 육군의 항복을 받아서 이제 육상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때 일본의 잘못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사고 방식이 생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니까 되잖아 이거잖아.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야? 하면 된다. 정신력이 물자를 압도한다. 오히려 하면 되자. 돼. 이런 거예요. 이틀치 식량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꼭 불구하고 운이라 생각을 운 못 좋게 하는 거지. 생각하는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기는구나. 없으니까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느라고 정신력이 더 강해지고. 김치 먹고 월드컵 우승? 뭐 그런 거. 라면 먹고 아시안컵 우승 이런 이런 거. 기괴한 사고 방식이 이때부터 슬슬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졌어야 되는 전투예요. 질 걸 이기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해전에선 말이죠. 네. 바다에서 또 이제 그 풍도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또 운도 좋아 일본. 당시에 남미에 이제 칠레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칠레가 영국에 세계 최강의 최신 전함 2척을 주문해요. 그럼 이제 주문 받았으니까 만들어야죠. 배가 완성됐는데 칠레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구매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영국은 당시에 배 2척이라는 게 그 세계 최고 수준 전함 2척이라는 게 이 대금이 없으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한진 해운 사태 일어나는 거야. 조선업이 이제 줄줄이 부도나는 거야. 어음이 막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급하게 물줄을 찾았어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잖아. 그래서 중국에 그러니까 쟤네 일본이랑 이제 곧 싸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조건에 너네한테 넘길게 이런단 말이야. 이거 가져가서 나한테 싸. 싸바 괜찮아. 사가기만 해.
이거 사면 되잖아요. 음. 안 샀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서태후의 생일상을 준비하는데 그 돈을 쓰느라고. 전함 두척값을. 전함 두척값으로 서태후의 생일상 요리 가짓수가 늘어났대요. 화통하다. 제가 알기로 야, 이 할머니 뭐 먹은 거야 도대체? 중국의 스케일이라는 건 원래 있지만 특히나 서태후 치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중국적 스케일의 어떤 그 결정체. 그 외에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 자금성인가 그 앞에 네. 호수가 있대요. 근데 진짜 넓대요. 근데 그 옆에 약간 작은 산,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제 친구가 얘기해 주길 관광을 갔던 사람이 그 산이 그 호수를 파괴해서 파낸 그거래. 맞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그 서태후 때 한 거라고. 아, 저만큼이 저기서 이렇게. 그게 이거잖아. 배산임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배산임수가 있는 곳을 되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만들어. 그걸 내가 성에 있는데 여기서 봐야지 또 그걸 그렇지. 찾아가. 빨리 해. 근데 그 규모가 그냥 동네 저기 역시나. 무슨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시와호래 그 뭐야 석촌호수 정도 규모가 예, 아니고 그런 거다. 이거. 자, 만약에 그럴 돈으로 서태후 생일 잔치할 돈으로 이때 전함 두 척 샀으면 일본은 청나라 못 이깁니다. 역시 역사는 항상 그럼요. 만약에. 그럼 이제 영국은 아니 왜 전하라는 생일상 자기 그 할머니 생일 잔치 한다고 왜 우리 전함을 사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건 중국맘이죠. 그거는 말이죠. 영국 사람들이 영국은 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으로는 영국이 유럽 사람들 중에 가장 괴식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요리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맞아. 그 피시앤칩스 정도 수준의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그렇죠. 그 중국인이 상상할 수 특히나 없죠. 중국인 위정자의 생일상이란 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라. 그렇죠. 그렇지 뭐 피시앤칩스를 아니 그 피시를 저쪽 상은 청어, 저쪽 상은 꽁치, 고등어로도 피시앤칩스를 그쵸.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그럼요. 파이에 고등어 째로 왜 넣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바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생일상에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 솔직히 중국 요리 알기 때문에 그렇죠. 딱 막상 이 돈으로 만약 생일상 찰때 어떤 느낌일지 느낌 오잖아. 아, 느낌 오잖아. 느낌 솔직히 와.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튀어나와서 그 배 우리가 살게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니네가 무슨 돈으로 전함 두 척을 사 일본이. 아,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요. 일본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이제 짜내는 거예요. 기어이 전함 두 척을 사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서해에서 벌어진 풍도 해전의 승패를 이게 가른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방산 비리가 심각했습니다. 청나라 대포알이 일본 배 위에서 터져요. 네. 그럼 이제 화약이 터지면서 파편이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잖아. 콩가루가 터지는 거예요. 미숫가루 타주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여기서 콩가루란 말은 수사가 아니라 리터럴리 진짜. 네, 진짜 콩가루. 혼또 콩가루. 이게 작약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 비리가 엄청났던 거지. 다. 그럼 그 콩가루 터지면 뭐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아니 전쟁하는데 너무 고소해. 고소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고소해 죽을 것 같아. 목 막혀서 죽는 거 아니야? 숨 쉬다가. 고소한 전쟁이야. 물 좀 가져와. 목이 메인다. 일본도 제대로 된 근대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이 전쟁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왜냐? 군사훈련에 근대한 해놨어요. 이거는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네. 이 속된 말로 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훈련병들처럼. 그런데 약에는 돈이 들죠. 의무대, 그다음에 군의관, 약품 여기엔 돈을 안 쓴 거예요. 저는 요까지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아요. 그렇지. 국민을 짜내. 뭐 국민 세금으로 해. 방산비리. 의무대 약품에 돈 안 써.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계속 얼차려 하고 막 이렇게 막 기합 부르고 밀어붙여. 이 대한민국 아니야 지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취직하면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 이거. 네. 그냥 우리 여기 살고 대한민국에 숨쉬고 있으면 늘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그렇지. 북한에도 있잖아. 고난의 행군. 음. 아끼고 이겨내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하면 된다고 하고 충성하고 단합하면 그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 이때가 1895년 메이지 유신 28년 차예요. 네. 메이지 유신 28년 차에 청나라를 이긴 중국을 이겼어요. 일본이. 이 느낌 들으니까 난 그 생각도 또 들어. 뭐야? 난 축구를 잘 모르지만 2000년 월드컵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겼더니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여기까지 성과가 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시스템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왠지 그렇지 않고 뭔가 다시 한번 운이 좋아서 그런 줄 모르고. 왜냐면 한국의 기후와 전 국가대표가 자기 팀에 있지 않고 합숙 훈련해서 뭐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일체식 훈련과 이런 거에 대한 그 버프는 생각 안 하고 외국 감독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월드컵 버프도 받았잖아요. 정신력과
그치. 일본 국민들은 청일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이겼잖아요. 이 감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이거 어마어마지. 나를 우리도 이렇게가 어쨌든 짜는데 미국이랑 해서 이겼으면 우리도 그랬겠다. 이게 지금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이긴 거랑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지. 일본을 이겼어요. 이 아시아권에서 한자 문명권에서 일본이 중국을. 일본이 중국을 이긴다.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중국을 괴롭히죠. 자, 전쟁에 졌으니 배상금 내놔라. 이 배상금이 중국 돈으로 2억냥, 일본 돈으로 2천만 엔인가 그래요. 3억, 하여튼 3억 엔이 좀 넘습니다. 이 조약이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돈이 말이죠. 일본의 1년치 세수의 4배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뜯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니네 포기해라. 이렇게 되는 선생님들 거고. 저희는 왜요? 우린 왜? 저희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 저희 왜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독립국 지위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실.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대만을 할양받고 요동반도도 뜯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받을 건 다 받아냈어, 중국 상태로. 그래서 청일전쟁의 결과로 대한제국이 탄생하죠. 여기서 대한제국의 헌법 초안은 또 김옥균이 또 만들었던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헌법을 만들고요. 그때 갑심정변 때 만든 거죠. 예, 이때 만들어진 네. 걸 손봐가지고 대한제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불편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대한제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피해자처럼 여겨지죠. 순박했죠. 세상 물정도 몰랐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 선량하진 않았습니다. 약자가 늘 선량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일본이 만들어진 기회인데 제국이란 건 그래도 제국이잖아요.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 적극적이었어요. 자, 대한제국의 행태는 아주 제국주의적이었습니다. 고구려 이후에 한 번도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던 그 간도 있죠, 간도. 네. 네. 간도가 지금 이제 그 조선족 자치구 네, 지역인데 간도가 당시에 이제 무주공산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 청나라 여진족이 살던 곳이니까 네. 청나라의 어떤 뭐랄까 성스러운 곳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청나라가 됐을 때는 거기 이제 성지니까 일종의 성지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금봉령인가 해가지고 예, 이렇게 봉해 놓는 거죠. 거기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슬금슬금 갔던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넓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관리를 안 했어. 그치. 근데 나중에 이제 요 근처에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많고 그 중국 사람들도 꽤 많이 간 거예요. 중국은 이제 민족이 여러 민족이니까 네. 한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간도라고 했을 때 요 근처 있잖아요. 네. 요 근처에 대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범위의 인식이 좀 달랐대. 그러니까 두만강의 조그마한 지점과 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조선 애들이 뭐 거기 넘어와서 산다던데 했을 때 그게 두만강이 뭐 어디 그 조그만 데 아니야 했는데 막상 했더니 좀 큰 거야. 많이 자기가 컸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지역과 좀 달라. 어. 그래가지고 서로가 간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살고 있는 위치, 크기 다 다른 거예요. 행태가 다 달랐던 거죠.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고종이 보기에 이거 괜찮거든. 괜찮지. 이미 조선 내내 중국 사람들 모르게 거의 우리 땅인 거예요. 원래는 그 여진족들이 만주족으로 음. 만주족들이 왜 그 땅을 일부러 방치했냐면 왜냐하면 그 유목민 왕조라는 게 중국의 침략 왕조라는 게 언젠가는 물러나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물러나려고 도망갈 그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조선에서 그러니까 자, 간도를 차지하고 싶어서 고종은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외국의 토지잖아. 불법 개간을 막 시키는 거야. 해도 돼. 그리고 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런 느낌 들어요. 왜 안전가옥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살고 있어 그냥. 그런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여기에 들어가 살고 계신 분은 말 그대로 그 시민, 그냥 멀쩡한 백성들이 네. 살 곳을 찾아가서 자치적으로 해서 일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럼 이제 아무리 무주공산해도 그들끼리는 어쨌든 척박한데 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여기에 네.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가 뭐 자영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가가 이게 칼만 들었지 삥 뜯는 데는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국가가 뭔가를 뜯으러 오면은 사단이 벌어집니다. 불편한 얘기. 네. 조선은 관리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개척자뿐 아니라 원래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이민족들 있죠. 중국의 소수민족한테도 세금을 뜯어서. 이게 왠지 무례배요 진짜. 심지어 세금만 뜯는 게 떠나서 인종차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찌질한 놈들 여기까지 조선 내국에 살지도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되게 뭐 그런 그래서 인종차별까지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 내세요 하면 좋겠어요? 그치. 게다가 안 왔다가 갑자기 와가 돈 내라. 그러니 군사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의 무기는 창, 활 이런 거야. 음. 그런데 고종은 서양 무기를 신나게 수입해가지고 진짜 요즘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무기죠. 레이저 총 같은 거. 근데 그 소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소총을 빵빵 싸가면서 세금을 징수했죠. 아니 뭐 주는 사람들 아이고 드려야죠 하고 줬을 리가 없잖아. 어이구 왕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그래.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깡패 짓을 많이 했죠. 청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여진족들 엄청 괴롭혔잖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이 또 여기까지 와서 네. 야 이거 해봐라 할 때도 그럼 이제 자기가 이때는 이제 내륙인 그러니까 조선 제국 사람들이 갑이고 네. 간도 사람들이 을이었을 때도 했잖아. 네네. 근데 이제 갑을 병에서 이제 을이 됐죠 자기가. 네네. 갑이 다시 오셨잖아 일본이. 그리고 내가 네. 을 되고 이제 이 사람들 병 됐잖아요. 거기서도 또 했어 똑같이. 지금 우리처럼 나 을이지만 넌 병이니까 하면서 그치. 거기서 또 인종차별하고 또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관리와 군사들이 간도 지역에서 한 행동은 왜 미국 역사에 보면 미국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한 행동 있죠. 네. 요것과 솔직히 말하면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 신나게 두들겨 패가면서 제국주의적 야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를 고종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파견된 관리는 나름 국익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이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민족은 치면은 없습니다. 저기 안동김 씨와 민 씨 가면은 그럼요. 저기 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은 청순하고 순결한 한민족에 망조를 들인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다 죄 없고 전주희 씨, 안동김 씨, 그 민비의 그 민 씨가 무슨 민 씨냐? 그거는 잘 갑자기 그 민 기억이- 씨까지 요 3가문이 그러니까 청순한 한민족에 망조를 들인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론 치면. 안동김 씨와 그 민 씨 가문은 이때 당시에 엄청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침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네.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서양 열강들이 화가 나죠. 중국은 서양의 밥상이지. 어디 일본 따위가 숟가락을 올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과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란 거래요. 말이 삼국 간섭이지 그 동네 센 형 3명이서 애 하나 불러다 놓고도 죽을래 살래 한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속된 말로 센터를 깐다 그러는데 삥을 뜯기죠. 일본은 요동반도를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자, 요동반도 혹시 사실 모르시는 분은 저기 한국 대한민국 지도에서 그 서해 쪽 왼쪽 네. 왼쪽에 그 우리나라 끝쪽 왼쪽 바로 위에 또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네. 요동반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해와 맞붙을 듯이 돼 있는 거는 산동반도고요. 그 위에 있는 거, 그게 요동반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동반도를 토해내게 되는데 잠깐 그 전에 자, 이거는 1895년의 일이죠. 네. 1891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1891년에 오스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일본이 이겨놓고 뺏겼잖아요. 네네. 이 뺏겼는데 누구한테 뺏겼는데 러시아가 물론 3국이지만 그중에 네. 러시아가 껴있단 말이야. 응. 이 홍 작가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러시아는 국토가 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러시아 황태자가 이 일 저 일 보러 다닐 때 배를 타면 편하죠. 네. 육로를 다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당시에 이제 훗날 니콜라이 2세 짜르가 되는 당시에 황태자 니콜라이는 함대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에 네. 약소국인 이땐 약소국인가 일본이 약소국인 일본에 통보를 합니다. 나 거기서 좀 쉬었다 간다. 일본은 아이고 오셔야죠. 러시아 황태자님이 피곤하시다는데 그럼 오셔야지. 이라샤이 마세를 한 거예요. 오실 곳은 이쪽입니다. 그렇지. 당시 러시아 제국은 영국과 함께 세계 2강이었습니다. 도조. 도조지. 그 일본은 명절이 아니고 그냥 온 거잖아요. 네. 명절도 아닌데 명절에 쓸 축포를 이때 다 씁니다. 정말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니콜라이 2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보일 수 있는 도시에서 축포를 터뜨릴 정도였어요. 이만큼 일본이 러시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왕족 천황에 가까운 친척까지 나서서 황태자를 직접 수행을 해요. 조수로서. 네. 그러니까 막 진짜 바짝 엎드린 거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관 하나가 미친놈이 있었던 거예요. 쓰다 산조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갑자기 칼을 휘둘러서 황태자의 목에 상처를 핀 거예요. 근데 이유도 어떻게 없이? 하다가
근데 난 이게 왜 휘둘러 그랬는지 상처만 모르겠어. 입었는지 알겠지만 어떤 어. 상황이길래 칼을 뽑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을 호위하던 경찰 병력이 음. 갑자기 자기가 호위하는 BIP를 베버린 거라니까. 칼을 그러니까 뽑아서 왜 그랬을까? 전쟁 망상 때문에. 아. 왜 우리 서남 전쟁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서남 전쟁에서 그 지옥 같은 전쟁이라고 돼 있고 그 바람의 검심에서 그 표현이 잘 돼 있잖아. 서남 전쟁의 그 참혹함이 네. 돼 있는데 서남 전쟁에 참전했던 경찰관이에요. 왜 우리 전형적인 그 경찰복 입고 일본도를 들고 백병전에서 네네. 활약하는 그 경찰이 쓰다 산조였단 말이야.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당시에는 심리학적 용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PTSD에 시달렸던 거죠. 그렇죠. 망상증에 시달린 네. 거예요. 그래서 서남 전쟁에서 이제 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았던 훈장이 있는데 러시아 황태자가 자기의 훈장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되게 안 된 사람이네요. 네. 안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분이셨구나. 그 훈장이 뭐라고.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베껴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러시아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황태자가 타고 있는 인력거를 몰던 인력거꾼 이런 사람들은 현장 스텝이잖아. 네. 현장 스텝은 러시아 황태자가 죽으면 자기네들은 다 죽어야 돼. 그지. 그래서 쓰다 산조의 그 바지가리를 붙잡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러시아 황태자를 몸으로 덮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납니다. 니콜라이 2세는 그냥 피만 흘리고 피는 좀 많이 흘렸대요. 그런데 이제 생명엔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러시아 군의관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다시 함대로 돌아갑니다. 네. 이 일본은 공포에 떨게 되죠. 음. 이 사건을 빌미로 만약에 러시아가 일본에 너 영토 내놔 혹은 침략해버리면 일본은 끝나는 거죠. 일본은 그냥 바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공포에 떨었는데 어느 정도로 공포에 떨었냐면 일본 천황이 직접 러시아 군함 안에까지 찾아가서 누워있는 자세에 황태자를 예방합니다. 거기서 직접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강림하셨네요. 신이잖아요, 천황은. 그렇지. 신이 사죄하러 남의 나라 배 위에 올라간 거야. 그것도 왕도 아니고 왕자한테. 일본의 모든 학교가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 사죄의 의미로. 좀 좋았을 듯 학생들은. 그리고 일본 신사, 절, 교회에서 모든 종교 시설에서 황태자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해요. 곡성처럼? 아니지. 우리 살살살살. 우리 전에 우리 그 미 대사분 피격 댄스 때 우리 춤추셨잖아요. 아, 부채 춤췄잖아. 그거 아니야. 어느 정도였냐면 쓰다 산조의 고향 근처에서는 쓰다라는 이름과 산조라는 이름을 신생아 이름으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조례안까지 통과가 돼요. 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 그다음에 쓰다와 산조라는 이름자가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 이름에 네, 네. 개명합니다. 사죄의 의미로. 사실 이건 원래 암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러게요. 암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일본의 학생들이 황태자에게 문안 편지를 보냅니다. 이 정보가 1만 통이 넘어갔습니다. 19세기니까.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교토에 살고 있던 여성이 사죄의 의미로 교토에서 자결합니다. 자, 일본의 모든 언론은 유코의 자결을 대서특필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일본 여성이다. 이러면서 전국적인 유교 칭송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안중근 의사가 사살하게 되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 또 깨알같이 조슈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쓰다 산조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형하려면 아무래도 계엄령이 발동돼야 되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네 마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정말 전국이 하나가 돼서 러시아 황태자한테 눈물나게 빌었어요. 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을 해쳤는데 처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그 사형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일본 천황, 일본 왕실에 대해서는 위해를 입히면 사형한다는 바로 사형이죠. 없겠는데 네. 외국 황실에 대한 법은 따로 이때 없었던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시키니까 당시에 이제 홋카이도로 보내요, 이 사람. 하는 수 없이 계엄령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제 홋카이도로 보냈는데 니콜라이 2세도 웃겨. 야, 저 자식 죽여버려 이렇게 일본에 말하면 체면 떨어지니까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슬쩍 흘립니다. 그러면 죽여드려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군부와 정부가 쓰다산조를 죽이라고 압박합니다. 법원을. 그런데 이 법원의 판사가 양심적인 판사였던 거예요. 법은 법이다. 법령에 한해서 무기징역이다. 이게 이제 일본의 법리 사건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봐야 몇 년 후에 바로 죽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의 교도소의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이 사람한테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장난 아니었겠지. 네. 홋카이도로 보냈잖아. 이게 홋카이도가 사실 기후가 그 추운 그곳. 그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보낸다는 네. 그 느낌으로 거의 갔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황태자의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 정말 이게 자기 힘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좋아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그 조슈번이 장악한 육군에서는 스다 산소를 납치해서 암살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홋카이도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막 소금 같은 걸로 처리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선물로 보여주면 좀 화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빌었다고. 이때 러시아는 일본을 이때 밟았어야 합니다. 밟았어야지. 4년 후에 러일 전쟁을 생각하면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봐줬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자 다시 4년 후 청일 전쟁 직후로 돌아옵니다. 1895년으로 돌아오면 이제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 토해냈죠. 일본 국민들은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 토해내니까 분노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세상의 열강의 반열에 올랐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돼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억하심정이. 이 일본인들의 열등감도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우리의 열강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리고 4년 전에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들었던 이 정성이 있잖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 정말 이 배신감이 정말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이제 치솟게 되니까 러시아하고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무려 중국도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아무리 제국이지만 우리에겐 근성과 정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슬금슬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군부가. 해봤으니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스 사건 당시에 니콜라이 황태자를 목숨을 구하는데 좀 활약했던 이 그 현장 스텝 있죠. 네. 네. 이게 두 명이 이제 러시아 황실에서 특별히 이제 하사금을 내려줘요. 근데 그게 러시아와 일본이 당시 물가 차이가 크니까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나 봐. 이 두 사람들 한 살림을 차리고 국가적인 명예도 얻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년밖에 못 갔군요, 그것이. 네, 그 주변 이웃들한테 평생 이지매를 당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일본적입니다. 네. 느낌들이.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죠. 러시아는 한반도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안 왜? 많을 수가 있나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일본은 조선에 원래부터 욕심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메이지 유신 자체가 정한론과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청나라는 퇴장했죠. 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는데 러시아 세력이 러시아는 한반도를 왜 탐내는가? 부동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사시사철 얼지 않는 항구. 네. 당시 세계 2강이 영국과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산업혁명이 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영토는 광대해. 짜르는 강력한 지배권을 갖고 있어. 인구와 자원은 풍부해. 그런데 또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니까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영국의 해군력을 유지하는 목표는 해군력 2위 국가와 3위 국가가 연합 함대를 이뤄도 자기네들한테 안 될 만큼의 해군력 유지가 영국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지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했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어쨌든 영국의 이런 어마어마한 해군력에 대항하고 싶으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정예라고 불리우는 발틱 함대를 또 구성해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함대란 것은 바다에 동동 떠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함대란 거는 육지, 항구가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뭐든지 다 공급받아야 되니까. 항구에서 석탄도 공급받아야 되고 당시 증기선은 석탄선이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육지에 배를 대고 석탄을 공급받지 않으면 배는 그냥 고철이니 사시사철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동항이 없으면 이 함대란 거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럼 그냥 고철인 거예요. 부동항을 확보하지 않고는 발틱 함대든 뭐든 영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우죠. 부동항이 넘치는 곳이에요. 부동항의 보고야. 한반도의 자원, 쌀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대표적인 것이 거문도 사건이 뭐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야. 부동항 때문에. 그래서 100년 동안 이어진 영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영어에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100년 동안이나 서구 열강들에게 이슈였어요. 미국이 이겼죠. 최후의 승자는 영국도 러시아도 미국이. 그게 참고로 거문도가 제주도랑 남해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유럽이랑도 상대를 하니까 그 당시 유럽이니까 근데 네. 배가 이렇게 가려면 어쨌든 간에 남해로 가든가 아니면 일본의 남해 쪽으로 가든가 네. 어쨌든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예. 근데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이런 데 출발해도 늦고 이제 얼지 않는 항구 및 여러분이 지구본을 봤을 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곳. 서쪽으로 가기 쉬운 곳 그럼 바다에 띄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이 대륙의 가장 남쪽이 어디예요? 제주도 네. 그 근처 남해 부산이나 남쪽이 아니면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남쪽이겠지.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거든. 어.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려면은 배를 타고 이미 남쪽이나 이런 걸 막 너무 멀어. 돌아가야 한 번 돼. 더 가야 돼. 근데 돌아갈 때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전략적 여건상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다 그러면 피해 가야 되고. 다 피해 가야 돼. 일본을 크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제주도 쪽에 쭉 붙어서 가든가. 예. 한국이랑 또 애매하고 일본이랑 네. 또 애매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한국을 조선을 일본이 먹었을 때 뭐 이러면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 골치 아파지는. 골치 아프죠. 그럼 갈 때마다 협상해야 돼. 나 지금 바빠서 지금 나 영국이랑 뭐 저기 어디 저 유럽에 출장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실력 행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자 꺼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없이 프리패스인 상태로 가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남쪽 요쪽에 와야 되거든. 근데 아시겠지만 그 더 남쪽은 뭐 중국이 있지만 중국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조선 하나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 그리고 이제 조선도 이때는 이제 친러 정책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국 감사할 때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간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침 한번 하니까 무려 중국을 이긴 일본이 요동반도를 싹 토해내는 걸 본 이 민비는 그러니까 봐봐요. 요동반도는 우리나라 북쪽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남쪽의 끝을 못 가졌는데 얘는 내 턱 밑까지 와 있어.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세구나. 음. 러시아 한마디에 일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러시아에 붙어서 거문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이라시아이마스는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를 했는데 거문도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걸 보기 싫은 영국이 거문도를 먼저 점령해버린 게 거문도 사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부동항 확보를 러시아는 하려고 그러고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를 영국이 방해하려고 또 사활을 걸었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하도 밀리니까 러시아가 했던 또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죠.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또 성공합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이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가려다가 오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1891년에. 네.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진짜 참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거 편도잖아. 네. 편도입니다. 이게 네. 또 나중에 그게 문제가 진짜 되는데 골 때려요. 이게 진짜 편도예요, 편도. 진짜 골 때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오면은 걔가 못 돌아올 가. 때까지 못 가. 끝까지 갈 때까지 못 가. 근데 이게 좀 길어야지. 근데 하나를 보냈는데 걔가 돌아올 때까지 못 가니까 그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강제 체류. 요 사건이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의 한계가 나중에 이제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는 영국은 긴장하죠. 왜냐하면 자 바다에서 안 되니까 육지를 아예 그냥 철로를 다 뚫어버린다 유라시아 대륙을. 그러면 육지로 이제 그 아시아 진출이 가능해진 거죠. 네. 옛날에는 동원령이라는 게 지금만큼 쉽지가 않아요. 자 전쟁 나요? 그러면은 국민 동원해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훈련시켜 무기 지어줘 전선까지 보내 전선에 탄약 보내 물자 보내 다 비용이죠. 보급. 보급이 문제인데 철도 부설은 동원 체제의 완성이죠. 그렇죠. 철도면 바로바로 어쨌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철도로 다 실었었잖아요. 자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육지를 지배하는 러시아 이게 이강 체제란 말이에요. 세계를 틀어쥐고 있던 이런 러시아의 전쟁을 일본이 불사한 거죠. 뭘 믿고 전쟁을 했나? 증신력. 중심요. 네, 정신력을 믿었습니다. 증신력을 믿고. 자, 청일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불과 이특치 식량을 가지고 육상전에서 이긴 게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판단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한테 진 이유가 잘 먹어서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건 정말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너무 폄훼하면 안 돼요. 김치를 먹어서 라는 느낌처럼 지금도 하는 논리라고.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아낸 이 천황폐하의 군대의 정신력이 배부른 중국 돼지들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박찬호가 그렇게 된 거 김치를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이 생깁니까? 여건이 불리할수록 유리해진다는 이상한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박찬호가 처음에 잘 갔다가 잘 안 돼서 마이너를 강등했는데 거기서 그 절박함 속에서 마늘 파워. 아시아를 휩쓴 독감에 우리가 안 걸리는 것도 김치를 먹어서.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냉정하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람의 어떤 심리적 경향인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본인은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길 거라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또 이제 또 청일전쟁 직후니까 왜냐하면 이게 팽배해지는 거야.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잖아요. 사실 이 용어가 결국 자기 합리화인데 이럴 때 저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되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항상? 불순분자. 그건 좀 많이 쳐준 거지. 뭐지? 넌 무슨 애가 뭐 이렇게 뭐 매세 부정적이야? 빨갱이. 뭐 말만 하면 북으로 가라.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거다 그러지. 너는 왜 사람이 낙관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뭔가, 좋은 면을 안 봐? 좋은 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말하는 사람들 다 배척당하고 항상 우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합리화의 세계에서 이렇게 결국 허우적대면서 김치와 마늘 먹고 네, 그렇습니다. 이틀치 식량 싸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일본이 러시아에 먼저 덤벼요. 러시아는 황당하죠. 황당하지. 진짜 황당하지. 진짜 황당. 진짜 황당하죠. 이거 진짜 황당이지. 그런데 황당하게도 러시아가 지죠. 네. 이 과정을 네. 다음 3부에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 유신, 이 사고방식,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 기시감을 주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팽창하게 되는지를 또 이제 3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네. 켄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무슨 자기 혼자 그냥 정신력 얘기하고 있었지. 모르지. 전 국민이 정신력 들칠 줄은 몰랐다. 이 정신력이 이렇게까지 갈 줄이야. 자기 혼자 멘탈이 나가면 그렇지.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두의 멘탈을 털라고 내 할 줄은 멘탈만 몰랐다.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럴 줄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